등장인물과 사건은 특정 개인이나 실제 사건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새로 받은 열쇠 2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벌써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디스듬이 들어왔습니다. 자물쇠 기사님은 벌써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제 손 안에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오롯이 저 혼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문에는 낯선 은색 자물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자물쇠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문에 꽂아 보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열쇠 하나가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 집에서 32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처음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견돌이라고 다들 말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베란다에 서면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그 산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화분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대출을 갚고 명절마다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허투루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삭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 40살이 되던 해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조촐하게 갈비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지병이었습니다. 오래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을 때 남편은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순자야, 집은 잘 지키고 있어.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이 집이 얼마나 넓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안방, 제 작은 방, 그리고 아들 방이었던 곳. 아들이 결혼해 나간 뒤로 그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그 방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낡은 재봉틀을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 배웠던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인들 옷도 수선해주고 손녀 옷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냥 해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 방에는 제가 심은 화분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창가에 볕이 잘 들어서 식물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그 방 문을 열고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저는 늘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국을 좋아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습관은 남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태식입니다. 올해 46입니다. 태식이는 어릴 때부터 순한 아이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맞벌이처럼 살림을 꾸리는 동안
태식이는 별 말썽 없이 잘 커주었습니다. 대학도, 취직, 결혼도 순탄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태식이는 8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은영입니다. 은영이는 야무진 사람입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계산이 빠릅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저는 그 아이가 똑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림도 잘하고 아들한테도 잘합니다. 저는 그 점이 늘 고마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그 아이 앞에서 마음을 편하게 놓지 못했습니다. 은영이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은영아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벽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은영이는 늘 먼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기가 있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며느리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태식이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명절에는 꼭 왔고 제 생일에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놀러 오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올 때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하러 오거나 부동산 이야기를 하러 오거나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미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2번 함께 시장에 가고 가끔 국수를 삶아 나눠 먹었습니다. 미경이는 말수가 적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제 표정만 보고도 그날 기분이 어떤지 알아채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먹일 잡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태식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녁 6시쯤 왔습니다. 은영이 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잡채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아 있으면 이 집이 그래도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태식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은영이 아버님이 편찮으십니다. 저는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편찮으신 거니? 3달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지금은 좀 나아지셨는데 혼자 계시기는 어려운 상태세요. 은영이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희 형편에 그건 너무 부담이 커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정말 큰 돈이지. 그러자 은영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계시잖아요. 방도 하나 남고요. 아버지 여기서 좀 모시면 안 될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이 남는다는 말이 제일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방은 남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물을 주는 방이었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는 방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가 저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며느리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생각을 좀 해보자꾸나 하고 말았습니다. 태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정작 걱정을 다독여야 할 사람은 저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은영이는 그 뒤로도 몇 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조용한 분이라 방해될 일은 없을 거라는 말, 간병은 자기가 틈틈이 와서 하겠다는 말, 어머니도 말동무가 생겨서 좋으실 거라는 말. 저는 그 말들을 하나씩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한테는 왜, 그 방을 왜 내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까.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습니다. 사돈어른을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도 딱하지만 저 역시 이제 70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어떤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병간호를 하며 몸으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몇 번이나 깨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은영이한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도 저에게 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그 방에 들어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손녀 원피스 옷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 방이 곧 다른 누군가의 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물을 줄 때도 바느질을 할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한테는 그저 짧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우리 집에 모실지도 모르겠다고. 미경이는 잠깐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난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경이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두부와 콩나물, 배추 몇 포기를 사서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새 종이 박스 냄새였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작은 방, 재봉틀이 있던 그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못 보던 종이 박스 4-5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마다 매직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 화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창가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재봉틀은 방 한쪽 벽에 밀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방이 원래부터 그 짐들의 자리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서야 받았습니다. 은영이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늘 오후에 이삿짐 센터에서 미리 좀 옮겨놨어요. 아버님 짐이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옮기기로 한 거니? 은영이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딱히 반대 안 하셔서 저희는 괜찮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하지 않은 것과
허약한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스들 사이로 제 화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흙이 방바닥에 조금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가 반찬을 나누러 왔다가 그 방을 보았습니다. 미경이는 박스를 한번 훑어보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이 방 언니 방 아니었어. 그런데 언니한테 물어는 봤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쓰러졌던 화분을 다시 창가에 놓으며 저는 오랜만에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차가운 어떤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이사 온 날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아침부터 태식이가 트럭을 불러 짐을 옮겼습니다. 짐이라야 옷가지와 이불, 약봉지가 든 상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짐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람 한 명의 인생이 저렇게 작은 상자 몇 개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새삼 서글펐습니다. 사돈어른 성함은 안규현이라 하셨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쇄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말씀도 조금 어눌해지셨습니다. 처음 저희 집 문턱을 넘으실 때 안규현 씨는 지팡이를 짚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그저 아프신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대충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 봉틀은 거실 구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화분들은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침대 대신 요와 이불을 깔았습니다. 안규현 씨가 걸음이 불편하셔서 침대보다는 낮은 요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 방의 짐을 다 드리고 나니 그곳은 더 이상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였습니다. 안규현 씨는 씹는 것이 불편하셔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연하식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채소를 다지고 곱게 갈아 죽을 수는 일이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무엇에든 적응하는 존재였습니다. 식사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규현 씨는 하루에 3번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혈압약, 혈전용 해제, 위장약. 저는 알람을 맞춰 두고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민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도 안규현 씨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재활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부르고 휠체어를 접었다 폈다 하고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일을 저 혼자 감당했습니다. 태식이는 처음 며칠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죄송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은 날도 있었고 괜찮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영이는 청, 약속과 달랐습니다. 틈틈이 와서 간병을 돕겠다고 했던 그 말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점점 흐려졌습니다. 은영이가 처음 다시 온 것은 안규현 씨가 이사 온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30분 남짓 앉았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은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즈음부터 몸이 조금씩 축나는 걸 느꼈습니다. 밤에 안규현 씨가 화장실을 가시려고 부르시면 저는 잠결에도 벌떡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룻밤에 두세 번씩 깨는 날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죽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병원을 오가느라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제 봉틀은 거실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손녀 원피스는 옷단을 반만 박은 채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반찬을 들고 왔다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경이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잠깐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 하나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시장 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안규현 씨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였습니다. 저는 반찬을 미경이한테 부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손녀 옷을 만들어 미경이 손주한테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그 무렵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식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아, 요양보호사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태식이는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돈이 꽤 들어요. 저희 형편에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데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안규현 씨가 재활병원에서 무리를 하셨는지 열이 오르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태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이는 회사 회식이라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오래 울리다가 받았습니다. 은영이는 아이 학원 데려다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열이 38, 오후까지 올랐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은 정말 시간이 안 돼요. 응급실은 어머니가 좀 모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애초에 제 일이 아니라는 걸 인영이가 저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불러 안규현 씨를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안규현 씨 손을 잡고 있는데 그분이 미안한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사부인,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니라고, 편찮으신 게 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서운한 건 이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단순한 요로 감염이었습니다. 저는 안규현 씨를 눕혀드리고 나서야 제 방, 아니 이제는 안방이라 불러야 할 곳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다른 곳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식이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안규현 씨 상태가 이제 안정되었다고. 그래도 한 번씩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머니 혼자 다 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해요. 남을 들이면 신경 쓸 게 더 많아지잖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시간 많으시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말이 제 하루가 통째로 누군가의 여유로 계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잡채 그릇을 은영이 쪽으로 밀어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건 내가 좋아하잖니. 저는 늘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태식이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아내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뜨거나 텔레비전을 힐끗 보거나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걸까? 아니면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안규현 씨는 조금씩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3kg 넘게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다가 제 혈압이 부쩍 올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마시라고, 보호자도 쉬어야 환자를 돌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돌봐줄 보호자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가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태식이 부부가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그래도 집 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갈비찜을 했습니다. 다들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은영이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집이요. 나중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 맞죠? 태식 씨가 외아들이니까요. 저는 젓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은영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여기서 계속 지내실 텐데 아예 등본이나 이런 것들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복잡할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멈춰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 말이 참 쉽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갚아온 이 집이, 제가 밤새 간병하며 지켜온 이 집이 서류 한 장짜리 절차에 불과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꾸나. 은영이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어차피 시간 문제 아니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조용히 넘겨왔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태식이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안규현 씨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안규현 씨는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잘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위에 쌓인 먼지가 달빛에 기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재봉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가 저를 위해 지켜온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마저 이제는 어딘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도 더 된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도장을 찍었던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소유자, 정순자.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안규현 씨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화면 속 작은 글씨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오랜만에 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내일 시간 좀 있니? 어디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미경이는 두말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물음 없는 대답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 식탁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그동안 제가 삼키기만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차피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그 말들을 이상 삼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미경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등기 이전을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십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는 등기 권리증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한 통 떼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별말 없이 서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에는 여전히 제 이름 석자가 소유자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자. 그 이름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사장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을 제 뜻대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은 몇 가지 서류와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미경이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다 적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경이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결정했어. 미경이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뭘, 언니? 저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나 이제 내 시간을 좀 찾으려고.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언니. 그거면 됐어. 그날 오후, 저는 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은영이는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태식이 부부가 아이들 없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안규현 씨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으셔서 저녁 식사 후 일찍 방으로 들어가 쉬셨습니다. 저는 태식이와 운영이를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등기부등본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안내 자료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영이가 먼저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계속 내 이름으로 둘 생각이다. 은영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걷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2달 동안 사부인 아버님을 돌보며 많은 걸 배웠다. 사람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힘든 일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도. 나는 너희들한테 방을 내준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며칠 동안 반대할 틈도 없이 내 방을 빼앗겼을 뿐이다. 은영이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제 손도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나는 사부인 아버님을 내치겠다는 게 아니다.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다만 이제부터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거다. 그 비용은 아버님 연금과 내가 가진 돈으로 충당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 집에 관한 일은 앞으로 나한테 먼저 물어봐 다오. 도장부터 준비해 놓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태식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아, 나는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다. 다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거다. 은영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은영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며 이 아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만 지금껏 저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을 묻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미리 만들어 둔 식혜를 꺼내왔습니다. 3개의 잔에 나누어 따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마시고 얘기하자. 화내려고 부른 자리가 아니다.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지내자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밤 태식이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재봉틀을 거실 창가로 다시 옮겼습니다. 화분들도 다시 볕이 잘 드는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안규현 씨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 날부터 요양보호사 센터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처음 오신 날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오전에 오셔서 안규현 씨의 식사와 목욕, 병원 동행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오롯이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이경이와 산책을 다녀오기도 하고 릴린 바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은영이가 혼자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곶감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나가다 생각나서요. 저는 그 아이를 식탁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내어 주었습니다. 은영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삶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은영이는 아버지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랑 잘 지내신다고. 예전보다 표정도 밝아지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서로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잘 지내는 법이다. 돌아가는 길, 은영이가 문 앞에서 저를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는 오랜만에 이경이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2손 가득 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첫눈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맞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새로 바꾼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무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손녀 원피스에 남은 옷단을 마저 박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문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분들은 창가에서 겨울볕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남편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순자야, 집은 잘 지키고 있어. 여보, 저는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집도, 그리고 나 자신도.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